미애의 손이 떨렸다. 나트밍이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자기야, 언제 집에 와? 오늘도 보고 싶어. 미애는 바퀴벌레 같아. 집에 없는 날이라 좋다. 상대방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 정철이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애는 급하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안녕하세요. 기린 기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65세 박미애는 남편 정철과 아들 철수,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나트민과 함께 살고 있었다. 미애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던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남편 정철이 살아있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70세가 된 정철은 이미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아들 철수는 45세까지 장가를 못 가는 소위 숙맥이었다. 키는 작고 외모도 평범했으며 성격마저 내성적이어서 여자와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다. 위에는 그런 아들이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주변에서 소개받은 여자들도 철수를 한두 번 만나고는 연락을 끊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철수가 42세가 되던 해 회사 동료의 소개로 베트남 결혼 중개업체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애도 반대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가 45세가 되도록 장가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애도 마음을 돌렸다. 철수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엄마는 네가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미애가 아들에게 말했을 때 철수도 마침내 결심을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베트남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고 일주일 만에 22세의 아름다운 여성 나트밍과 만나 결혼을 결정했다. 나트밍은 정말 예뻤다. 키는 작았지만 얼굴이 인형처럼 예쁘고 성격도 순종적이어 보였다. 무엇보다 철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한국에 온 나트밍은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지만 워낙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금세 가족들과 친해졌다. 특히 미애와는 마치 친엄마와 딸처럼 가까워졌다. 나트밍은 미애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미애는 나트밍을 우리 딸이라고 불렀다. 어머니, 나 오늘 한국어 학교 가야 해요. 나트밍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면 미애는 그래, 우리 딸 열심히 배워와 하며 웃음을 지었다. 나트밍은 매일 오전에 한국어 학당에 다녔고 오후에는 미애와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도왔다. 정철도 나트밍을 무척 예뻐했다. 이 나이에 이런 예쁜 며느리를 보게 되다니 정말 복 받은 거야. 정철은 나트밍이 서투른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며 재미있어 했다. 나트밍 역시 시아버지를 잘 따랐다. 아버지, 오늘 몸 어때요? 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철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45년 동안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그에게 나트밍은 천사 같은 존재였다. 비록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났지만 나트밍이 자신을 따라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마웠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나트밍의 한국어 실력은 놀랄 만큼 늘어났다. 이제는 일상 대화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미애는 나트밍의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더욱 사랑스러워했다. 우리 나트밍은 정말 똑똑해. 한국어를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미애가 칭찬하면 나트밍은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로 완벽한 며느리였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인 철수도 잘 챙겼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트밍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끔씩 누군가와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미애는 고향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나트밍의 표정에서 밝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웃지도 않고 대화도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애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나트밍에게 물어봤다. 나트밍아,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요. 나트밍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애는 신혼의 단조로운 생활에 지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25살의 어린 나이에 전혀 다른 나라로 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더욱 따뜻하게 돌봐주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나트밍이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뒤집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리고 정철이 나트밍과 대화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친해진 것으로 생각했다. 정철이 나트밍을 예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나트밍도 시아버지를 잘 따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뭔가 선을 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나트밍이 정철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애는 저 아이가 시아버지를 정말 잘 모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철도 나트밍과 함께 있을 때는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트밍 앞에서는 마치 젊은 남자처럼 행동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헤어스타일도 바꿨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요? 미애가 물으면 정철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라고 대답했다. 철수는 그런 가족들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워낙 둔한 성격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는 행복감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일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나트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철수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가고 미애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나트밍은 한국어 학당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정철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애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미애야, 미안한데 오늘 약속 좀 미뤘으면 좋겠어. 갑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아이가 중요하지 뭐. 미애는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기로 했다. 외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거실로 나왔다. 그때 나트밍이 한국어 학당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왜 안 나가세요? 약속이 취소되었어. 나트밍아, 너도 고생 많았지. 쉬어. 미애가 대답했다. 나트밍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미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정철은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나트밍이 급하게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소파 위에 핸드폰을 놓고 간 것이었다. 평소 같으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나트밍이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다. 미애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계속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다. 누가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지? 미애는 호기심이 생겼다. 화면을 보니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이 뜨고 있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자기야라고 되어 있었다. 미애는 처음에는 철수와의 대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프로필 사진이 정철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나트밍의 핸드폰에 시아버지인 정철이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손이 떨렸지만 미애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기야 언제 집에 와? 오늘도 보고 싶어. 같이 사니까 좋다. 매일 볼 수 있어서. 미애 오늘은 집에 없는 날이라 좋다. 우리 둘만 있을 수 있겠네. 미애는 너무 바퀴벌레 같다. 철수는 둔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비밀 계속 지키자. 미애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와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자신 몰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트밍이 곧 나올 것이었다. 미애는 급하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트밍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제 미애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다. 괜찮아. 미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철수가 등산해서 돌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나트밍아, 저 왔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미애의 가슴이 더욱 아팠다.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왔다. 평소 같으면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미애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철수가 물었다. 그냥 집에서 쉬었지. 나트밍이랑 같이 드라마도 보고. 정철이 대답했다. 나트밍아, 오늘 한국어 수업은 어땠어? 철수가 아내에게 물었다.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나트밍이 웃으며 대답했다. 미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속이 뒤집혔다.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다. 정철과 나트밍이 주고받는 시선, 살짝 스치는 손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악하게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트밍이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다가올 때 미애는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친절이 가식이었군. 자신을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 밤이 깊어가도 미애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정철을 보니 역겨웠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나트밍, 자신이 친딸처럼 아끼던 그 아이가 이럴 줄이야. 다음 날 일요일, 미애는 마음을 정하고 정철을 불러냈다. 철수와 나트밍이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이었다. 여보, 나와봐. 미애가 정철을 마당으로 불러냈다. 왜, 무슨 일이야? 정철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왔다. 나트밍과 무슨 사이야? 미애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야? 무슨 사이가 뭐야? 어제 나트밍 핸드폰 봤어. 당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다고.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가 한숨을 깊게 쉬며 입을 열었다. 미애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것도 우리 며느리랑. 미애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 깰 수 있으니까 목소리 좀 낮춰. 정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미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정철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나트밍이가 먼저 그랬어. 뭐라고? 미애는 믿을 수 없었다. 나트밍이가 먼저 유혹했어.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자꾸 꼬리를 쳤어.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철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70살 먹은 늙은이가 22살 아이 핑계를 대고 있어. 당신이 시아버지잖아. 선을 지켰어야지. 미애가 더욱 화를 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트밍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왔어. 나도 남잔데 어떻게 계속 거절해. 정철은 여전히 나트밍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미애는 더 이상 정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나트밍을 직접 만나서 따져야 했다. 월요일 오전 나트밍이 한국어학당에 다녀와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미애가 말을 꺼냈다. 나트밍아, 너 정철이랑 무슨 사이야? 나트밍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핸드폰 봤어. 정철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다고. 미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트밍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애 앞에 엎드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 당신들이 나를 바퀴벌레라고 부른 것도 알고 있어. 미애가 소리쳤다. 나트밍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또 아버지 핑계야. 당신이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면서. 미애는 정철에게 들은 말을 나트밍에게 했다. 나트밍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는 너는 뭐야? 뭐라고 하려고? 미애가 다그쳤다. 나트밍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투가 달라졌다. 어차피 들킬 줄 알았어요. 뭐라고? 미애는 나트밍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진짜 답답했어요. 맨날 감시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베트남에서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숨막혀 죽겠어요. 나트밍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나쁜 년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미애가 분노했다. 좋게 대해줬다고요? 맨날 한국어 배우라고 하고 한국 음식 만들라고 하고 한국 문화에 맞추라고 하고.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왜 모든 걸 한국식으로 해야 해요? 나트밍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럼 처음부터 시집오지 말았어야지. 미애가 소리쳤다.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철수 오빠 같은 남자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35살에 키 작고 못생기고 돈도 별로 없는 남자를. 나트밍이 독서를 퍼부었다. 미애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게 나트밍이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럼 우리 정철이는 왜? 미애가 물었다. 그 양반은 저한테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로서 예뻐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한 거예요. 나트밍이 맹정하게 말했다. 이용했다고?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돈도 많이 받았고요. 비싼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살기 싫었으니까 언젠가는 떠날 거였거든요. 나트밍이 태연하게 말했다. 미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나쁜 년, 우리 집에서 당장 알겠어요. 어차피 떠날 준비 다 했어요. 나트밍이 일어서더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미애는 급하게 나트밍을 따라갔다. 나트밍이 방 안에서 뭔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옷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미애가 물었다. 나트밍이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필요한 거 챙기는 거에. 미애가 가까이 가서 보니 나트밍이 자신의 보물함에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꺼내고 있었다. 그것들은 미애가 며느리로서
나트밍에게 선물로 준 것들이었다. 그거 내가 준 건데 가져가면 안 되지. 미애가 말했다. 선물로 준 거잖아요. 이제 제 거예요. 나트밍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선물은 무슨 선물? 우리 가족 된다고 준 거지. 이렇게 배신하고 나갈 거면서 왜 받았어? 미애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트밍은 이미 금품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미애가 침실 서랍장에 소중히 보관해 두던 현금 봉투까지 들고 있었다. 그거는 뭐야? 그건 우리 비상금이야. 미애가 급하게 다가갔다. 어차피 아버지가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이에요. 나트밍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하지 마. 정철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미애가 화를 냈다. 믿기 싫으면 말고요. 어쨌든 이 돈으로 베트남 가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나트밍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애는 나트밍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다. 하지만 52살의 젊은 나트밍을 65세의 미애가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나트밍은 미애를 밀어내고 가방을 챙겼다. 도둑년, 도둑, 미애가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정철이 방으로 뛰어왔다. 무슨 일이야? 당신 애인이 우리 돈 훔쳐가요. 미애가 정철을 향해 소리쳤다. 정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트밍을 바라봤다. 나트밍아,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이제 떠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나트밍이 태연하게 말했다. 떠난다고? 어디로? 정철이 물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트밍이 가방을 들고 방문으로 향했다. 잠깐, 나트밍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철이 나트밍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트밍은 정철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들켰잖아요. 그 순간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철수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철수가 물었다. 나트밍은 철수를 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빠, 미안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철수가 당황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어보세요. 나트밍이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나트밍아, 어디가? 철수가 아내를 따라갔지만 나트밍은 이미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있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트밍이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철수는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철수가 미애에게 물었다. 미애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트민과 정철의 불륜, 자신을 바퀴벌레라고 부른 것, 그리고 돈과 귀금속을 훔쳐간 것까지.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철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철수가 소리쳤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철이 간신히 말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집안의 재산까지 훔쳐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철수는 매일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병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5병까지 마시게 되었다. 철수야, 술 그만 마셔. 몸 상해. 미애가 말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아내가. 내 아버지와. 철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정철은 더 이상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미애는 정철과 말도 하지 않았고 철수도 아버지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애는 나트밍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집안의 돈과 귀금속을 훔쳐간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미애는 동네에 사는 베트남 주부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트밍이요? 아, 그 아이 안산에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베트남 주부가 말했다.
안 사네? 뭐 하면서? 미애가 물었다. 단란주점에서 일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베트남 남자랑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미애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들의 돈을 훔쳐가서 그런 곳에서 일하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니. 미애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냈다. 안산의 어느 단란주점에서 일하는지, 어떤 베트남 남자와 사는지까지 파악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10시 미애는 택시를 타고 안산으로 향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었다. 안산의 그 단란주점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미애는 용기를 내어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어둡고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젊은 여자들이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미애를 보고 물었다. 나트밍이라는 베트남 아가씨 있나요? 미애가 물었다. 아, 나트밍이요? 저기 있어요.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다. 미애가 그 방향을 보니 나트밍이 한국인 중년 남성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애는 곧바로 나트밍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나트밍, 미애가 큰 소리로 불렀다. 나트밍이 고개를 돌리더니 미애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 어머니, 왜 여기에? 왜 여기 있냐고? 우리 돈 내놔, 미애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트민과 함께 있던 남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나가서 얘기해요. 나트밍이 급하게 말했다. 안 돼. 지금 당장 내가 준 목걸이랑 반지 다 내놔. 그리고 우리 돈도. 미애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아가씨, 이분이 누구세요? 나트민과 함께 있던 남자가 물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미애가 물었다. 그냥 빨리 가라고 해요. 나트민이 대충 대답했다. 하지만 미애는 그 베트남 남자의 표정을 보고 분명히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화가 났다. 내 목걸이랑 반지는 어디 있어? 그거라도 내놔. 미애가 다시 다그쳤다. 그것도 이미 팔았어요. 나트민이 말했다. 팔았다고? 어디다 팔았어? 미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 동포 아저씨한테 팔았어요. 이제 찾을 수 없어요. 그 돈으로 여기서 생활비 대고 남자친구한테도 주고 했어요. 미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어렵게 모아둔 금품들을 그런 식으로 써버렸다니. 순간 손이 나가서 나트밍의 뺨을 때렸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나트밍의 고개가 돌아갔다. 이 도둑년,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 집 돈을 그런 식으로 써. 미애가 소리쳤다. 나트밍도 화가 났는지 맞받아치려고 손을 들었다. 때리면 안 돼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한국이 뭐가 어때서. 도둑은 맞아야지. 미애가 또 나트밍을 때리려고 했다. 그때 나트밍의 남자친구가 끼어들었다. 야, 우리 여자친구 건드리지 마. 그가 서투른 한국어로 소리쳤다. 뭐라고? 여자친구? 미애가 그 남자를 노려봤다. 이년은 아직 내 며느리야. 이혼도 안 했어. 베트남 남자는 미애를 밀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미애는 6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살아온 강인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너희들 다 신고할 거야. 불법 체류자들이지. 미애가 핵심을 찔렀다. 그 말에 나트민과 남자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정말로 둘 다 불법 체류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나트민이 급하게 말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도둑질하고 불법 체류까지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미애가 핸드폰을 꺼냈다. 나트민이 황급히 미애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발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돈 내놔.
돈은 정말 없어요. 하지만 다른 걸로 갚을게요. 나트밍이 간청했다. 다른 걸로 뭘? 나트밍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하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미애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미애가 자세히 보니 그것도 예전에 자신이 나트밍에게 준 것이었다. 이것도 원래 내가 준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려드릴게요. 나트밍이 말했다. 그때 나트밍의 남자친구가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다. 아마 오늘 단란주점에서 번 돈인 것 같았다. 그리고 미애에게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고 우리 좀 내버려둬. 그가 서투른 한국어로 말했다. 미애가 돈을 세어보니 30만 원 정도 되었다. 원래 훔쳐간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 다행이었다. 이걸로는 부족해. 더 내놔. 미애가 말했다. 나트밍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도 벗어서 주었다. 이것까지 드릴게요. 더 이상은 정말 없어요. 미애는 그것들을 받아들고는 마지막 경고를 했다. 좋아, 이거라도 받겠어. 하지만 나트밍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너희들 불법 체류니까 조심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 알겠어요. 절대 안 나타날게요. 나트밍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뭐 하는 거야? 미애가 마지막으로 훈계했다. 그 말을 하고 미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었다. 거실에서는 철수가 또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매일 밤 술만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세요? 철수가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트밍이 만나고 왔다. 미애가 간단히 대답했다. 나트밍이를요? 어디서요? 철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미애는 안산에서 있었던 일을 철수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나트밍이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베트남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부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까지.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정말 나쁜 년이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어. 미애가 분노하며 말했다. 철수는 또다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45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저는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요? 철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잘못이 없어. 나쁜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미애가 위로했지만 철수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 후로도 철수의 음주는 계속되었다. 회사에서도 자주 지각하고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상사들이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철수 씨, 요즘 너무 심하네요. 술 냄새도 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부장이 철수에게 경고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다. 한편 정철은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 미애는 정철과 완전히 별거 상태였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했고 잠자리도 따로 썼다. 미애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정철이 간청해도 미애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기회요? 70살까지 살면서 22살 애와 그런 짓을 해놓고 기회요? 미애는 냉정했. 그런 상황이 3개월쯤 지났을 때 미애는 더 큰 결심을 했다. 정철 씨,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어느 날 저녁 미애가 정철에게 통보했다. 미애야, 나를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철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용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22살 애와 그런 짓을 해놓고 용서를 바라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미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내가 어디서 살아? 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형제들한테 가서 살든지 고시원에서 살든지 미애가 냉정하게 말했다. 제발 미애야. 이 나이에 어디서 혼자 살아. 정철이 계속 빌었다. 하지만 미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당신이 나트밍이랑 그럴 때는 나이를 생각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결국 정철은 며칠 후 형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짐을 싸면서도 정철은 계속 뒤돌아봤지만 미애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패기쳐드려서 정철이 형에게 사정을 말하고 얹혀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이고, 정철아, 70살에 뭔 짓을 했다고 집에서 쫓겨나냐?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님께도 말하기 부끄러워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철은 형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게 되었다. 정철이 집을 떠난 후 미애와 철수는 둘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철수의 음주 문제는 여전했다. 오히려 아버지까지 집을 떠나자 더욱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철수야, 이제 그만 술 끊어. 아버지도 나갔으니 새로 시작하자. 미애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여자가 무서워요. 또 누군가 저를 속일 것 같아서. 철수가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술만 마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아? 이미 경고받았어요. 이러다가 잘릴 것 같아. 미애는 걱정이 되었다. 아들이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미애는 주변에 철수에게 맞는 여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국인 여자로 철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으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받고 싶었다. 영희야, 혹시 괜찮은 여자 있으면 우리 철수 소개해줘. 이번에는 한국 사람으로. 미애가 동네 친구에게 부탁했다. 아, 미애야. 철수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알아볼.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동네 슈퍼에서 일하는 수진이라는 여자였다. 수진은 35세로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성격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진실했다. 미애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 씨,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미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분이 어떤 분인데요? 수진이 물었다. 미애는 철수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45세이고 최근에 이혼했으며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다가 배신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힘드셨겠어요. 수진이 동정하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예민하고 여자들을 무서워해요. 술도 좀 마시고. 미애가 철수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말했다. 한번 만나보는 것쯤이야 괜찮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진이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미애는 철수와 수진을 만나게 해주려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철수가 거절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여자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속을까봐 무서워요. 철수야,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 씨는 나트밍이랑은 완전히 달라. 정말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미애가 설득했다. 그래도 싫어요. 다시는 여자 안 만날 거예요. 미애는 며칠 더 설득했다.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 만나보기만 하고 싫으면 그만두면 돼. 결국 철수는 억지로라도 수진을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은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가졌다. 수진을 본 첫인상부터 철수는 나트민과의 차이를 느꼈다. 수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짙은 화장을 하지 않은 깔끔한 모습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수진이 밝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철수도 어색하게 인사했다. 처음에는 둘 다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다. 수지는 철수의 아픈 상처를 이해해 주었다. 자신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철수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수진이 공감하며 말했다. 정말요? 수진 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제 남편도 저를 속였거든요. 도박을 한다는 걸 숨기고 빚을 진다는 것도 숨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 통장에서도 돈을 빼간 적이 있더라고요. 철수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철수 씨도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 말에 철수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첫 만남 이후 철수와 수진은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 철수는 마음이 편했다. 수진은 나트민과 정반대였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철수를 걱정해 주었다. 철수 씨, 술 좀 줄이세요. 몸에 안 좋아요. 수진이 걱정하며 말했다. 알고는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운동을 하면 잠도 잘 오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렇게 수지는 철수가 술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3개월 정도 만나면서 철수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는 양이 줄어들었고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철수 씨,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상사가 철수에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도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미애는 그런 철수의 변화를 보며 기뻤다. 역시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6개월 후 철수와 수진은 결혼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일이었다.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어머니, 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철수가 미애에게 말했다. 정말? 좋아.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애가 기뻐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올렸다. 나트민과의 결혼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다. 수지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나트민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심으로 철수를 사랑했고 미애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어머니, 제가 철수를 잘 돌볼게요. 수진이 미애에게 약속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철수 잘 부탁해. 미애도 수진을 진짜 딸처럼 아꼈다. 수진은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어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수진이 물어보는 것도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괜찮아, 수진아. 너는 철수만 잘 챙겨줘. 미애가 대답했다. 그렇게 미애, 철수, 수진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예전의 아픈 기억들은 점차 잊혀져 갔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애는 우연히 나트밍 소식을 들었다. 동네 베트남 아주머니를 통해서였다. 미애 씨, 나트밍 소식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물었다. 무슨 소식이요? 미애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물었다. 베트남으로 추방당했대요. 불법 체류로 출입국 단속에 걸렸나 봐요. 그래요? 잘 됐네요. 미애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살던 베트남 남자도 같이 잡혔다고 하던데요. 그런가 보네요. 미애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제 나트밍은 과거의 일이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수진이라는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서 미애는 수진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군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응, 자업자득이야. 남의 돈 훔치고 불법 체류하고 그런 짓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미애가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때 참 힘드셨을 거예요. 수진이 미애의 마음을 헤아렸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를 만날 수 있었잖아. 미애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 감동했다. 정말이야.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야. 우리 수진이가 와줘서 이제는 정말 행복해. 그 후 2년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수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수진이 밝게 말했. 정말? 우리 수진이가 미애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네, 이제 어머니께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나. 정말 고마워, 수진아. 미애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철수도 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다. 어머니, 저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네요. 그래, 우리 철수가 좋은 아빠 될 거야. 미애가 아들을 격려했다. 9개월 후 수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미애는 손자를 보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어머니, 이름 뭐라고 할까요? 수진이 물었다. 민준이 어때? 민준이, 미애가 제안했다. 좋아요, 박민준.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철수가 동의했다. 그렇게 미애는 할머니가 되었다. 진짜 행복한 가족을 얻었다. 예전의 배신과 아픔은 이제 완전히 잊힌 기억이 되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미애는 손자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철수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고 수지는 최고의 며느리이자 엄마가 되었다. 어느 날 미애는 민준이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나트민 같은 가짜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수진이라는 진짜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다. 정철과의 4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들 철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할머니, 우유 줄까요? 수진이 다가와서 물었다. 고마워. 우리 수진이가 정말 착하다. 미애가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나트민과는 정반대였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대신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애의 안부를 물었고 몸이 아프면 정성스럽게 간병해 주었다. 아,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뭐든지 좋아. 우리 수진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미애가 대답했다. 그런 대화를 들으며 철수도 웃었다. 예전의 나트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나트밍은 겉으로만 친절했지만 수지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었다. 여보, 내가 민준이 목욕시킬까? 철수가 수진에게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내가 할게. 수진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미애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다.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고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 며칠 후 미애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또 다른 베트남 주부를 만났다. 미애 씨, 정철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아주머니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미애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정철은 가끔 미애에게 전화를 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미애는 받지 않았다. 미애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정말 너밖에 없어. 형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정철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미애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미애는 그런 문자를 보면 바로 삭제했다. 그런 어느 날 정철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형의 집에서 나와서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다. 미애야, 나 좀 봐달라. 정말 마지막이야. 정철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미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갈 데가 없으면 양로원이라도 가세요. 저는 당신과 더 이상 상관없어요. 미애야, 제발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정도 인연도 없나? 정철이 울면서 빌었. 40년 인연을 당신이 스스로 끊었잖아요. 25살 애와 그런 짓을 하면서 40년 인연을 생각했어요. 미애가 문 너머로 소리쳤다. 결국 정철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 그 후로는 연락도 오지 않았다. 아마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다. 수지는 그런 미애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니까 너무 냉정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수진아, 너는 몰라. 그 사람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미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철수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하던데요. 수진이 말했다. 실제로 철수는 가끔 아버지 생각을 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 어려웠다. 철수야, 아버지 보고 싶으면 혼자 만나.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건 안 돼. 미애가 철수에게 말했다. 그래서 철수는 가끔 정철을 만나러 갔다.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철수가 물었다.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새 아내는 좋은 사람이냐? 정철이 물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수진이를 많이 좋아하세요. 철수가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다. 너만 행복하면 됐어. 정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났다. 민준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제잘제잘 말도 잘했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가 미애에게 달려와 안겼.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 미애가 손자를 들어 올리며 웃었다.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그런 손자를 보며 미애는 정말 행복했다. 예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아파? 뭐가 아픈데? 미애가 물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혼자 지내시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미애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럼 병원에 가시든지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머니, 철수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미애가 손을 저었다. 철수야,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해. 나는 정말 상관없어. 그런 어느 날 정철에게서 철수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철수가 미애에게 말했. 그래요?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겠네요. 미애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어머니, 그래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왜 가요? 저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미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철수만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돌봤다. 정철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요? 철수가 안타까워했다. 괜찮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정철이 체념한 듯이 말했다. 철수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정철이 한 일은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 달 후 정철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몸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 계속 혼자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 혼자 지내시기 힘들 것 같아요.
악로원이라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양로원에 가시든지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해요. 미애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다. 결국 철수가 정철을 양로원에 모셨다. 비용은 철수가 부담했다. 좋은 양로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나았.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오겠습니다. 철수가 약속했다. 고맙다 철수야. 너만 잘 살면 돼. 정철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정철은 양로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미애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그 후로도 미애, 철수, 수진, 그리고 민준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보냈다. 수진은 둘째도 임신했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미애는 손녀까지 얻게 되어 더욱 행복했다. 할머니, 여동생이 태어나면 같이 놀 수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좋은 오빠가 되어야지. 미애가 손자를 쓰다듬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미애는 문득 생각했다. 정말 다행이다. 나트밍이라는 나쁜 사람을 만났지만 그 덕분에 수진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구나. 만약 나트밍이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철수는 평생 그런 사람과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나트밍의 정체가 일찍 드러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감사해서. 미애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미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마음이 정말 평안했다. 바퀴벌레라고 불렸던 자신이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몇 년이 더 지나서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둘째 딸 서연이도 이제 말을 할 나이가 되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 우리 민준이가 그림을 그렸어? 할머니한테 보여줘. 미애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과 서연이가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 방에 붙여놓을게. 미애가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그런 어느 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미애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하죠? 간단히 치르려고 해요. 어머니는 안 오셔도 돼요. 철수가 말했. 아니요, 갈게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미애가 의외의 대답을 했다. 장례식장에서 미애는 정철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다. 그때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는데, 여보, 이제 정말 끝이네요. 고생 많았어요. 미애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는 없었다. 그냥 한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담담한 작별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미애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다. 할머니, 슬퍼요.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었다.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준이가 있잖아. 미애가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미애에게 가져다 줬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다행이야. 미애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밤 미애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트밍에게 바퀴벌레라고 불렸지만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얻었다. 이제 미애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 할머니, 잠 안 와요. 민준이가 잠옷을 입고 미애에게 왔다. 할머니가 별 보고 있었어. 민준이도 같이 볼까? 미애가 손자를 끌어안았다. 와, 별이 정말 많아요. 민준이가 감탄했다. 그렇지. 저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반짝반짝 빛나며 살자. 미애가 말했다. 네, 할머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미애는 정말 만족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진정한 행복을 얻었으니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아마도 미래를 밝게 비춰줄 희망의 소리일 것이다. 미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들었다. 정말로 평안한 밤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거짓과 배신으로는 결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애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고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